말 하나로 사실상 미국을 휘어잡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국의 하버드 학생이 조목조목 팩트로 반박하여 트럼프를 당황시켜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믿겨지시나요? 이는 전 세계적인 매스컴을 타며 조명받기도 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적의 로렌스라고 합니다. 어릴 땐 멋진 여장군이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국제정치학을 전공 중인 평범한 대학원생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튼튼하고 멋진 여장군으로서의 로렌스가 살아 숨쉬고 있죠. 세상엔 언제나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자의 수호신 로렌스 장군 말이에요. 무튼 그랬던 저라 저는 어릴 때부터 뉴스에서 국제 분쟁이나 정치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모님께 질문하곤 했답니다. 저 나라들은 왜 자꾸 싸우는 거야? 그럼 왜 하필 저기에 미국이 끼어드는 건데? 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도 참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 주느냐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그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을 안고 성장했지만 최근엔 저도 남들과 다름없이 삶에 찌들어 큰 꿈 없이 그저 그렇게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제게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뚝 떨어져 제 정의감을 불타게 한 한국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평소와 다름없던 이번 학기, 저는 현대 군사력과 경제 발전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제가 들어본 중 제일 재미없는 강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군사력은 재미있어 보였지만 경제 발전은 재미없어 보였거든요. 지루하고 졸릴 게 뻔하다고 생각했죠. 특히나 이 강의의 주제가 아시아 쪽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부턴 정말 관심이 뚝 떨어져서 이 강의 시간마다 졸기도 했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고 저는 트럼프의 기행을 따라잡아 이해하는 것만도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머나먼 아시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깊이 알아본 적도 없었고 그저 학점 채우는데 필요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는 그냥 포장 자주 해먹는 중국 음식과 독특한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일본 정도로 간단히 정리될 정도였죠. 물론 현대 군사력이라는 주제는 좀 달랐어요. 아직 제 안에 남아있는 여장군이 되길 꿈꾸던 어린 로렌스의 심장을 뛰게 하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었으니까요. 아참, 군사력에 대한 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사력의 핵심은 단순히 총이나 전차 같은 장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군사력의 진정한 힘은 기술력과 전략, 이 두 가지에 있다고 믿어왔죠. 하드웨어만 강한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열쇠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에르빈 롬멜 장군이 그런 예시예요. 그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기동전술의 교과서를 썼고 미국도 오마 브래들리와 같은 뛰어난 전략가를 통해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기도 했죠. 물론 최근에는 시대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군사 전략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기술의 중요성까지 부각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특히 AI 기술이나 사이버전 같은 신개념 전쟁 분야도 꽤나 흥미로운 분야로 거듭난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는 몇몇 국가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다른 나라들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리스트에 올라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AI 기술이나 방위산업 쪽에서는 늘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가 선두에 서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며 우연히 알게 된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님이세요. 이분은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미국의 장군인데 인터뷰에서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는 특히 한국이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방위산업, K-시리즈의 장비들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에 큰 물음표 하나가 자리한 상태였죠. 그냥 예의상 한 말인가 하는 생각까지 했을 만큼요. 아시아 쪽으로 강의 주제가 흘러가자 제 머릿속엔 그나마 이 생각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른 건 다 흥미없지만 과연 한국이 정말로 그렇게 굉장한 나라라는 게 사실일까? 아니면 에이브럼스 장군이 그냥 동맹국이라 덕담을 한 걸까? 물론 지금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섰던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편협했구나 싶기도 하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는 그날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수업날 교수님께서는 군사력과 기술력이 국가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해보자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강의는 흥미롭게 진행되었고 정말 제 의문을 알고 계시기라도 한 듯이 강의 내용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한국의 방위비 지출과 방위산업 발전 상황,
그리고 나토 훈련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열심히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미국 유학생 앤드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며 말을 꺼내더군요. 교수님, 강의는 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 좋아 그나마 살아남은 거지 한국이 무슨 군사 강국인가요?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 방위비도 제대로 내지 않고 미국 덕분에 지켜지는 나라라고요. 솔직해지자고요. 저는 한국이 군사력을 논할 자격은 없다고 보는데요. 앤드류의 발언은 강의실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 발언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에이브럼스 장군이 인정한 한국인데 저런 소리를 들을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그때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평소 조용했지만 성적이 항상 우수권이어서 얼굴과 이름은 알던 학생이었는데요. 저는 그 순간 아 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이 바로 한국인이었거든요. 모두가 순식간에 그 학생에게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교수님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가 앤드류에게 네가 뭘 아냐고 비난을 퍼부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오히려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방위비 분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언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2.7%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이는 나토의 권장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지금 그 말은 미국도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예상치 못하게 실질적으로 수치, 숫자를 가지고 말을 하자 모두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약간 그런 거 있죠. 경기를 보는데 누구나 다 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일 약한 학생이 알고 보니 전설의 선수의 후손이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요. 물론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사람은 앤드류였습니다. 앤드류는 급하게 자신의 자료를 뒤적거리더니 이내 뭔가를 찾은 듯 의기양양한 얼굴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렇다 치죠. GDP 대비 비율이 높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실제로 뭘 해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미국이 없으면 북한과의 대치를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의 방어력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K방산?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토 훈련에서 인정받았다니 그건 결국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뒤에서 지원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결국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위상을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허울뿐이라고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처럼 글로벌 군사력을 가질 필요도 없긴 합니다. 미국이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굳이 자주 국방이니 뭐니 하면서 돈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요? 제가 보기엔 그냥 효율적으로 미국을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면서 말이죠. 앤드류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며 미국의 영향력이 없으면 한국의 군사력이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어요. 나름 일리가 있는 말에 학생들은 맞다고 호응을 하기도 했죠. 저는 내심 마음 한켠으로는 한국인 학생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이대로 그냥 토론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던 한국인 학생은 다시 매너 있게 손을 들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주 국방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미국의 지원만을 의존했다면 지금처럼 안정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앤드류의 말과 다르게 나토 훈련에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보여준 성과는 단순히 미국의 지원 덕분이 아닙니다. 이 무기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세계적 수준의 방위 산업 결과물이에요. 나토 소속 국가들, 특히 폴란드와 핀란드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에 감탄하며 대량으로 구매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산 K9 자주포가 도착했을 때 직접 환영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고작 미국이 한국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을 것 같다는 추측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토 소속의 연합국들이 고작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방위를 한국에게 맡긴다고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를 보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미국이 없다면 한국이 대북 방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과거부터 말이죠. 1990년대 초 미군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을 때 한국은 이미 자주 국방을 위한 대규모 방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계, 탄도미사일, 그리고 해군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앤드류처럼 1차적인 논리라면 지금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결국 한국은 단순히 미국 덕분에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 자국의 방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미국이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은 허울이 아니라 한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에요. 앤드류의 희망과는 다르게 말이죠.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강의실 전체로 퍼졌어요. 마치 한 차례의 연설과도 같은 이야기에 저 또한 감탄을 금치 못했죠. 앤드류가 뭔가 한마디를 더 하려고 했지만 교수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며 모두를 앉히셨어요. 교수님은 분위기가 좀 과열되긴 했지만 오늘 같은 논의야말로 교수님께서 원하시던 논의였다며 한국인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앤드류에게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 조사와 보고서를 써온다면 앤드류 역시도 좋은 점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배우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라면서 말이에요. 꽤나 멋진 강의 현장이었어요. 비록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조그만한 나라가 뭐라고 이렇게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걸까 싶기도 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죠. 첫 번째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였어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 문화예술과 같은 소프트 파워로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더군요. 하지만 물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진 건 한국의 군사력이었어요. 앤드류의 말과 다르게 한국은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에 속했고 한국인 학생이 했던 얘기처럼 K2 전차와 K9 자주포 같은 첨단 무기는 나토 훈련에서 폴란드와 핀란드의 강력한 호평을 받으며 대량 계약으로 이어졌더군요. 더군다나 세계 2위의 AI 기술력과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방위 산업의 성공 사례들까지 단순히 동맹국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 보였어요. 심지어는 충격적인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거의 10년 정도 된 사건인데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 한국계 하버드 학생 간의 일화였죠. 2016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선 후보로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한국은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떨치고 다녔어요. 그는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데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면서 한국을 무임승차하는 나라로 묘사했죠.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발언에 공감했고 일부는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자비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이런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용감한 한 학생이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2016년 4월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트럼프의 선거 유세 중 한 한국계 하버드 학생이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학생은 한국은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높고 미군 주둔 비용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이 더 높은데요. 트럼프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의 무임승차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트럼프는 그건 푼돈이잖아. 라고 소리치며 처음엔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학생의 논리적인 주장이 이어지자 약간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미국은 언제나 동맹국들에게 희생을 요구당한다는 말로 대화를 종결지으려 했지만 이미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말았죠. 이게 믿겨지시나요? 말빨 하나로 사실상 미국을 휘어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트럼프가 이 어린 학생에게 말빨로 밀려서 당황하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타다니요. 굉장한 사건이었죠. 이 이야기를 접한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트럼프에게 반박하다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당당히 이야기한 한국계 학생의 태도에 더 감탄했죠.
그 학생은 자신이 믿는 바를 논리적으로 두려움 없이 표현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한국인의 기계인가? 강의실에서 앤드류를 반박했던 한국인 학생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두 사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군사력과 경제력까지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기반과도 같았어요. 한국의 강점은 자신감, 그리고 명확한 상황 판단, 또 불합리한 비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한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한국이 괜히 호랑이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도대체 그 문화적 자신감은 어떤 역사적 노력에서 시작된 건지 더 궁금해졌죠. 며칠 후 수업 시간에 조별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친구 알렉산더와 팀을 이루게 되었죠. 알렉산더는 마치 유복한 환경에서 엘리트 교육만 받고 자란 것이 얼굴에 쓰여 있는 것 같은 친구였어요. 이름부터가 알렉산더라니 다들 한 번씩 웃기도 하고 힐끔 괜히 한 번 더 보기도 하는 친구였죠. 깔끔한 옷차림에 품격 있는 말투, 자신감 넘치는 태도까지 그야말로 금수저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친구였거든요. 알렉산더는 역시나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주제는 이미 있다고요. 바로 유럽 방위 산업과 군사력이었죠. 뻔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이번 주제는 한국이 좋겠다고요. 네, 당연히 충돌이 일어났어요. 전쟁의 서막이랄까요? 그는 답답한 듯이 우아한 영국인 말투로 말했어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한국이냐는 거냐며 유럽이 방위 산업의 중심이라고 말이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까지 모두가 방위 산업의 역사를 이끌어온 나라들이라고. 알렉산더는 마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중생을 구제해주고 싶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알지만 네 생각과 다르게 한국도 엄청나다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앤드류 못 봤냐고도 말했어요. 앤드류가 당한 그날의 망신이라니. 알렉산더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애써 이를 감추는 것 같았죠. 알렉산더는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제안을 해왔어요. 각자 자료를 조사해와서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쓸지 결정하자고. 제가 가져온 자료가 더 흥미롭다면 한국어로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을 거라고 하며 말이죠. 그래, 괜찮은 생각이다 싶었어요.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렇게 각자 자료를 조사하기로 하고 며칠 뒤 저희는 약속한 스터디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런 그를 보자니 살짝 걱정도 되긴 하더군요. 이 녀석 또 얼마나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왔을까 싶어서요. 알렉산더는 항상 철저히 준비해오는 타입이라 유럽 방위 산업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탄탄할지 예상이 갔거든요. 그리고 이윽고 알렉산더가 입을 열었어요. 로렌스, 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 또 그 우아한 말투로 아주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자료나 좀 보자고 하려는데 그때 알렉산더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번 자료는 한국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쓰는 게 맞겠어 라고 말이죠. 엥? 이게 무슨 소리지? 유럽이 최고라더니 왜 갑자기? 하는 얼굴로 저는 알렉산더에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알렉산더는 자신이 준비해온 방대한 자료들을 띄우며 말하더군요. 유럽 방산 현황을 조사하던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거든. 지금의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만의 힘을 믿던 과거와는 달라. 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의존하고 또 희망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 바로 한국이야. 한국 방산 기업이라고. 특히 모두가 말했던 나토 훈련 자료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여러 방산 무기들이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 그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폴란드와 핀란드가 한국 장비를 대량 구매한 사례, 나토 훈련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보여준 기동력과 정확성,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이 K9 자주포를 맞이하며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저조차도 이렇게 자세하게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어서 그 기념사진을 보고 있자니 허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봐.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산 K9 자주포가 도착했을 때 직접 환영 연설까지 했어. 심지어 기존의 독일제 전차를 쓰던 나라들이 이제는 K2 전차로 교체를 고려하고 있더라고. 유럽 방산 강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이 왜 한국 장비를 선택했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알렉산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더 큰 게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잠수함 계약 협상 이야기였죠. 알렉산더는 노트북 화면에 한 기사를 띄워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장보고 3 잠수함 기술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잠수함이 세계적인 수준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했고 이 배터리 덕분에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보다 작전 지속 시간이 훨씬 길어졌으며 특히 사우디가 걸프 해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려던 중이라 기존의 프랑스제와 독일제 잠수함 대신 한국 잠수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화면을 넘기며 자료를 더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 잠수함은 3,000톤급으로 중형급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수직 발사 시스템 VLS를 탑재해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어. 사우디는 이 무기를 통해서 이란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알렉산더는 잔뜩 들뜬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보고가 아주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우디는 잠수함 도입에 대해 기존의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왔는데 이제 한국을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 이미 사우디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기술 시연을 본 상태야. 프랑스 잠수함은 납기와 기술 요구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는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는 머릿속에 백조가 떠올랐어요. 물 밖에선 우아하지만 물 밑에선 쉼없이 발장구를 치고 있다는 그 백조가 말이에요. 한국은 늘 우아하고 조용하게 지내오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어서 한국의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어요. 그 주인공은 한국이 개발한 KF-21 보라매였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인데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한 거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는 KF-21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은 기본이고 AESA 레이더와 다목적 미사일 시스템 같은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 특히나 중요한 건 한국이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거지. 이 전투기가 제대로 자리 잡히면 한국은 전투기 수출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거야.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 어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무조건 발표해야 될 것 같지 않아? 흥분한 알렉산더를 보며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래, 거봐. 내가 한국에 대해서 발표하자고 했잖아? 라는 말이 턱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말하지 않기로 했죠. 알렉산더가 저보다도 더 한국에 푹 빠진 것 같았거든요. 알렉산더는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며 전차, 자주포, 잠수함, 그리고 이제 전투기까지 한국은 글로벌 방산의 모든 주요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그날 우리는 결국 주제를 한국으로 확정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과 그들이 세계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과제는 이제 저와 알렉산더 모두에게 흥미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죠. 처음에 어떻게 유럽을 두고 한국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며 코웃음을 치던 알렉산더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애써 참아보기로 했어요. 어쨌든 이젠 열심히 하니까요. 하하. 발표 당일, 저는 발표 자료를 들고 미리 세팅을 하기 위해 일찍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게 되었죠. 바로 앤드류였습니다. 그런데 대화 주제가 심상치 않더군요. 앤드류는 언제 왔는지 몇몇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놈의 검은 머리 동양인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으론 그랬죠. 그래도 한국을 건드는 건 좀 오바지라고요. 앤드류는 학생들 사이에 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한국 같은 나라는 자립할 수 없다고. 너희들 한국이 얼마나 후진적인 곳인지 알아? 아직도 길거리 노점에서 밥을 파는 게 걔들의 주요 경제 활동이야. 제대로 된 기술력은 전부 외국에서 가져다 쓰는 거고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앤드류는 거의 90년대에나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사실인 양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듣다 못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근데 그런 저를 추월해서 가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인 알렉산더였죠. 알렉산더는 특유의 그 우아한 말투로 말했어요. 앤드류, 도대체 그런 낡아빠진 정보는 어디서 얻는 거지? 라고 말이죠. 앤드류는 갑작스런 알렉산더의 등장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 나긋한 말투로 먹이는 지적이라니. 알렉산더는 학생들에게 오늘 우리의 발표를 들어보라고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죠. 모두가 킥킥거리는 가운데 이윽고 저희 조의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알렉산더와 저는 차례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나토 훈련 성과, 폴란드와 핀란드의 대량 구매 계약,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장보고3 잠수함 협상까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자립적 방위 전략이 단순히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신뢰를 얻어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죠. 발표가 끝난 후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앤드류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이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았죠. 결과는 네, 성공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알렉산더는 자연스럽게 한국 방위 산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위한 연구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우리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가진 잠재력과 혁신성에 완전히 빠져버려 있었죠. 제 안에 어린 여장군 로렌스가 꿈틀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와 알렉산더는 이야기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국 방위산업체에서의 글로벌 인턴십이에요. 이제 우리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이미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며 탄탄한 네트워크와 경험을 쌓아온 터라 글로벌 기업에 지원하는 데 자신감이 넘쳤죠. 저도 도와주었고요. 저도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며 쌓아온 데이터 분석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무기로 삼아 방위산업 기업에서 일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죠. 특히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한화디펜스, 현대위아, LIG 넥스원과 같은 회사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며 인턴십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개발 과정, LIG 넥스원의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현대위아의 차세대 군사장비 생산 라인 등 각 기업이 방산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은 우리의 흥미를 더욱 자극하기 충분했어요. 우리는 이제 함께 자료를 모으고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며 우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해요. 한국 방위산업을 이해하고 그 혁신적인 발전에 기여하러 갈 거예요. 작은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큰 변화처럼 우리의 도전도 언젠가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으며 한국, 저희를 기다려주세요. 지금 달려갑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강의실에서 시작된 하나의 논쟁이 두 사람의 목표를 바꾸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이 전투기나 전차는 물론 이제는 잠수함까지 수출하면서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도전을 이어갈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또 로렌스와 알렉산더의 여정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럼 저는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더 기대되는 다른 이야기, 다른 사연자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